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분들은요. 하이투자증권의 이화진 과장, 헤르메스스탁의 김시은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역시 우리 둘 다 시청자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양봉룩으로 또 가져왔네요. 네,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좋아하시죠? 네, 좋습니다. 두 명의 양봉 여신 어떻습니까, 과장님? 굉장히 화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화사한 두 명의 양봉 여신과 우리 에이스 이화진 과장님과 함께 오늘 핫했던 이슈들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 중국과 관련된 산업재, 건설, 철강 등이 눈에 띄었죠. 그중에 오늘은 건설주 들여다보고요. 또 대기업이 뛰어든 전기차 충전소와 또 빼놓을 수 없는 데이터 센터, AI 관련주까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하나씩 꼼꼼하게 짚어볼 텐데요. 먼저 건설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 민감주 전체적으로 중국 양회를 앞둔 가운데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저희가 지난주부터 짚어드렸던 철강주도 꾸준히 좋고요. 오늘은 건설주도 시세를 냈습니다. 이 건설사들이 2분기부터는 실적이 턴어라운드 할 것이다. 이러한 실적 개선 기대감도 커지고 있던데요. 건설주에 대한 시각은 좀 어떠십니까? 이게 사실 작년 3월부터 네. 새로운 이제 정부가 나오게 되면서 주택 경기에 대한 투자나 이런 부분들을 기대를 했었는데 물론 이제 터진 게 이제 PF 이슈가 작년부터 이제 터지기 시작했던 부분이 좀 주가에 좀 큰 발목을 잡았었고, 물론 대형 건설사들 위주들은 보통 국내보다는 해외 플랜트나 건설 경기에 대한 좀 민감하다로 좀 볼 수가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글로벌 매크로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 시기가 이제 오다 보니까 그동안 조금 많이 좀 주가적인 측면에서 빠졌던 것 같고, 물론 이제 이번 주에 이제 금통위에서도 이창용 이제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어느 정도 이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할 것으로 좀 보고는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대부분 최근에 이제 금리 인하 부분들이 서서히 하나씩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는 조금 긍정적인 부분은 일단 맞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은 이제 전반적으로 저도 이제 여의도 쪽에서 이제 들은 바로는 이제 PF 쪽에서는 아직까지는 조금은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건설사 입장에서도 향후에 이런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회피하기 위해서 새로운 신사업들도 계속 꾸준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재활용이나 이런 관련된 신사업을 하고는 있지만은, 하지만 시장 자체에서 느끼는 이런 관련된 건설주 같은 경우는 이런 국내 PF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나올 때마다 주가에 한 번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은 조금은 체크하면서도 대응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이 PF 리스크 우려는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팀장님은 지난달에 나오셨을 때 건설주들 조금 지켜보자. 그 안에서 본다면 해외 수주 모멘텀이 있는 기업을 보자라고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지금도 같은 관점이실지 건설주들 지금도 투자해도 될까요? 일단 건설주보다는 건설 섹터 내에서 건설 기계 쪽에 좀 더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대형 건설주 같은 경우를 봤을 때 분양 흐름을 좀 체크해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 미분양 흐름 굉장히 많고, 실적 같은 경우도 봤을 때 대형 건설사들은 배당을 유지하는데 중소형 같은 경우에는 그 실적이 좀 줄어드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배당을 좀 줄이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건설주들 경우에는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지만 오히려 해외 실적이 많은 건설기계 쪽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그중에서도 건설기계 섹터 같은 경우는 인프라 투자에 굉장히 크게 수혜를 보는 섹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는데, 3월 양회의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1월 달부터 해서 부동산 지표도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네. 주택가격 지수가 전월에는 21포인트였다면 이제는 52포인트, 그리고 도시 신규 주택가격도 70개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상승한 각 도시가 15개에서 36개로 늘어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부동산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전거래일에 사실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반등 흐름이 나왔다 보니까 사실상 이런 흐름은 계속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네. 특히 원자재 흐름에 대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 전기차에 대해서 좀 대세 흐름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광물의 수요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북미라든지 관련했을 때 북미 시장이나 유럽 시장뿐만 아니라 신흥국 쪽으로도 굉장히 인프라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광물이 굉장히 많이 있다 보니까 관련해가지고 인프라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실적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살아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설 중장비 쪽으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뭐 좋은 타이밍님께서 건설주보다는 건설 기계가 낫다, 또 막판에 재건주가 움직였다 이런 말들도 하시는데 그럼 이런 건설 중장비 쪽이나 해외 모멘텀이 있는 쪽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확실히 어제도 방송에서 얘기를 잠깐 했었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번 중국 이제 전인대 발표가 좀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고 물론 우리나라 대부분 건설 경기에 대한 매출 비중들이 이제 중국 쪽에 많이 있었습니다. 뭐 재작년 코로나 시즌 같은 경우는 이제 북미나 유럽 아니면은 신흥시장 국가들에 대한 비중이 어느 정도 카바를 쳤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제는 신흥시장이나 그동안 매출을 계속 유지하는 상태에서 중국 쪽에 대한 이제 매출 기대, 수주 기대감이 나오게 된다 그러게 되면 한 단계 매출도 굉장히 레벨업이 될 수 있다는 올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물론 이번 이제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 대략 한 경제 성장률 대략 항상 5.5%에 대한 전망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만큼 만약에 그만큼 나온다라고 가정했을 때 물론 최근 건설 기계들이 어느 정도 선반영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하지만 이번 콩쿠르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이런 굴삭기나 이런 부분들은 뭐 튀르키예나 우크라이나나 관련된 이슈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팀장님이 건설 중장비 쪽을 보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청자분들도 뭐 건설주 다음 차례다, 곧 갈 차례다라고 말을 하세요. 그 안에서 종목을 보신다면 어떤 쪽으로 조금 보시겠어요? 저는 그중에서 진성TC랑 현대건설기계를 보고 있는데 우선 지금 건설기계로 했을 때 대장주라고 보고 있는 게 현대두산 인프라코어입니다. 지금 주가의 위치가 굉장히 높게 있다 보니까 사실 지금 후발로 들어가기엔 조금 부담스러운 국면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현대두산 인프라코어가 이 자리에서 위치를 했을 때 주가가 좀 더 끌어간다는 관점으로 본다면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현대건설기계입니다.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도 중국 비중, 매출 비중을 점차적으로 줄여가고 있고 중남미 쪽으로 매출 비중이 굉장히 크게 확대가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 원자재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수혜를 얻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당연히 그거에 따라서 실적에 대한 부분도 크게 기대가 된다는 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진성TC에 대해서도 말씀드려볼 텐데 진성TC 같은 경우에는 사실 캐터필러와 함께 연동되는 경향이 굉장히 높습니다. 주요 고객사가 캐터필러이다 보니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고 있는데 미국 쪽에서 인프라 투자를 진행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바이 아메리카를 강조를 했다 보니까 사실 캐터필러에 대해서 주가가 좀 강하게 나온 경향이 있습니다. 오히려 국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된다면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캐터필러가 수혜를 크게 받을 것으로 전망을 한다면 그 수혜주로 진성TC가 떠오른다는 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자재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원자재 가격 고공행진에 따라서 수혜를 받지 않을까 의견 주셨습니다. 진성TC와 현대건설기계 관심 가져보도록 하고요. 저희 두 번째 섹터로는 전기차 충전 관련한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SK와 LG가 배터리에서 전기차 충전으로까지 경쟁을 시작했습니다.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다들 느끼실 겁니다. 실제로 저 주변에서도 전기 충전하는 거 귀찮다라고 말을 했던 친구도 전기차를 이번에 또 샀더라고요. 근데 뭐 급속 충전소가 많이 부족하다라고 말을 하던데 이러니까 또 대기업이 뛰어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사실 그동안 2차 전기차 관련해서는 사실 장비주도 그렇고 충전주도 그랬고 사실 그동안 크게 재미도 못 받고 시세도 거의 나오지 않았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사실 오늘도 저희 좀 관련 주변 사람들과 좀 더 얘기를 해봤었는데 충전주가 과연 될까에 대한 여부도 좀 많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2차 전지나 이런 소재들 같은 경우는 글로벌을 상대로 하고 있는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국내 위주로 하는 사업이면 생각보다 캐파가 나오지 않지 않겠냐는 생각을 또 제안했었고 왜냐하면 만약에 이런 대기업들이 많이 나오면은 그에 대한 성장성도 대부분도 조금은 한 번은 테슬라가 거의 잡고 있는 시장에서 과연 넣을 수 있는가에 대한 여부도 했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관련 업체들 중에서도 어제 현대페이가 또 관련해서 나왔죠. 그리고 현대차도 이런 충전 서비스나 이런 구독자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하나의 묶음으로 이제 패키지 상품을 만들겠다라고 좀 하고 있는 만큼 결국 이런 대기업 사운드들의 치고 들어온다 그러게 되면은 좀 다른 사업자들에게는 큰 성장
상승 모멘텀이 있지 여부는 조금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아직까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가 들어가는 그게 크지 않기 때문에 향후 성장성은 전기차가 만들어지는 굉장히 수요는 많아지겠지만은 그러면 이런 만약에 충전소가 많아진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지금 주유소 같은 있는 뭐 SK 이노베이션이나 그러면 GS 칼텍스와 같은 이런 회사들이 조금 지형점을 통해 가지고 충전소가 하나씩 지금 나오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그 회사들이 오히려 점유율을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또 궁금한 거는 이겨도 전기차 시장의 성장과 함께 충전소 관련주들의 주가도 같이 갈 수 있을까인데요. 오늘 뭐 디스플레이텍이 상한가를 기록했고 휴맥스나 대우플러스 같은 종목들도 같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과거 사례를 보면은 이 충전 관련주들이 강력한 주가 흐름을 꾸준히 가져간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러한 종목들이 시세를 조금 이어갈 수 있을까요? 일단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강한 상승세를 보였던 게 소재, 그다음에 셀, 장비 순으로 이어졌는데 네. 그 마지막으로는 그다음에 폐배터리가 있었고 그다음으로는 충전소가 순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뭐 추가적인 상승세는 나올 수는 있지만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도 봤을 때 굉장히 작은 기업들 위주로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사실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은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부각이 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충전소 관련 기업 굉장히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게 네. 사실 대기업이 뛰어들었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많은 대기업들이 뛰어들고 있는데 그것 자체가 시장 캐파가 굉장히 커질 수가 있다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골목 시장을 좀 섭렵하기 위해서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사실상 대기업이 뛰어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시장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주변에 네. 전기차를 구매하신 분들께 한번 물어보면은 전기차 충전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린다. 아침에 가서 새벽에 가서 충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을 보면은 충전소가 굉장히 많지 않다 보니까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뛰어들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전기차 비중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관련해가지고 충전소는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충전소 관련주는 계속 꾸준히 관심 있게 봐야 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한국 사람의 급한 성격 때문에 급속 충전이 보편화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한국파마는 오늘 충전 관련주에 왜 들어갔을까라고 물어보시는데 한국파마도 충전소 관련주라고 볼 수 있을까요, 과장님? 저 한국 파마에 대해서 기억을 네. 저도 아는 기억이 아니라서 저도 글쎄요. 팀장님도 그런 의견이실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보진 않았고 네. 오히려 충전소 관련했을 때는 저는 원익 P&E를 보는 게 더 좋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디스플레이텍 같은 경우로 봤을 때 지분 관련해가지고 주가가 상한가를 갔는데 굉장히 작은 종목군들 위주로 좀 상승 위주로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오히려 기술력 가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모센스라든지 원익 P&E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주가의 흐름이 그렇게 상승세가 나오지 않았다 보니까 후발로 접근하기에는 이런 종목군들이 훨씬 더 좋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후발로 접근하기에 원익 P&E를 주목해보자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앞으로 글로벌 전기차 충전 시장 규모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세 번째로는 데이터 AI 관련주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라는 윤 대통령의 한마디에 관련주가 들썩였습니다. 이 데이터 관련주가 데이터 솔루션, 모아데이터 같은 종목들이 급등했다가 윗꼬리를 달았고요. 또 AI 관련주 안에서는 이 셀바스 AI만 두 자릿수 강세를 지켜냈습니다. 오늘 이러한 이슈 그리고 종목들의 주가 흐름을 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저는 AI 순환매에 또다시 데이터가 강조가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아무래도 AI 섹터 같은 경우를 봤을 때 굉장히 다양한 섹터가 함께 묶여 있습니다. 로봇이라든지 데이터 센터, 보안 굉장히 다양한 섹터가 AI 섹터 내로 하나로 묶여져 있는데 그 순환매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 정책적인 모멘텀도 한번 붙었다는 점, 거기에 따라서 주가가 다시 한번 상승세가 나왔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정부 쪽에서도 AI에 대해서도 중요성을 인지를 하고 있고 윤 대통령도 데이터를 계속 강조를 하고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
크게 상승력이 나왔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신성장 4.0을 발표를 하면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정부 지원이 계속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6월까지는 전 국민 AI 일상화 추진을 진행을 하면서 앞으로 일상의 뭐 교육이라든지 의료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AI가 접목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 지속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이제는 단순 테마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테마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그렇게 된다면 데이터 센터를 시작으로 해서 AI라든지 로봇 그리고 반도체, AI 반도체까지 다시 한번 순환매가 돌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우리는 내일 이 안에서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될지 사실 이 데이터 관련주랑 AI 관련주가 비슷한 걸로 묶이기도 했고 또 둘 다 정부 정책 관련주잖아요. AI가 근데 워낙 많이 올랐지만 꾸준히 이슈가 나오고 있고 주목이 되는 섹터라서 이 투자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가져가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그렇죠. 이제 정책 수혜주로서 작년 9월쯤에 이제 윤 정부에서 나왔던 이제 5대 전략 과제 중에서도 이제 디지털 플랫폼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1월 말에도 한번 이 AI 관련해서 신성장 사업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했던 만큼 이런 정책 수혜 중에서 아마 가장 큰 파급력이 좀 생길 것으로 또 보이고 있고 그만큼 최근에 SK 하이닉스 부사장도 얘기했던 챗 GPT에 대한 파급력에 대해서 언급했던 만큼 전방위 산업에 대한 흐름도 반도체에서부터 꾸준하게 점차적으로 퍼지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시장에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보일 수가 있고 물론 이런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대응 구간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죠. 하지만은 이게 3월 달에는 또 한 번 네이버 GPT가 나오고 있고 사실 어제 같은 경우도 삼성페이랑 네이버페이가 간편 결제에 대한 이슈도 덩달아 나왔던 만큼 결국 이런 빅데이터에 대한 사업 자체가 결국에는 우리가 새로운 먹거리로서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챗 GPT에 대한 어느 정도 방어 구간인가에 대한 부분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과연 우리나라 기술들이 여기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지 여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결국에는 향후에 이제 로봇 산업과 마찬가지로 이런 대기업들에 대한 투자나 이런 지원 부분들이 나와야 이제 주가도 좋지만은 저는 실적적인 측면도 어느 정도 반영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AI는 뭐 테마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테마성으로 잠깐 반짝이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성장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많이 하시던데 팀장님도 그런 의견이시죠? 네, 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뭐 단순하게 테마성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성장으로 봐야 된다는 관점이 맞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1월부터 했을 때 로봇 관련해 가지고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이 튀어 올랐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씩 잦아들게 되면서 앞으로 실적이라든지 거기다 기술력 있는 종목군들 다시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건 네이버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27일, 28일에 컨퍼런스 콜을 진행을 하는데 서치 GPT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대응할 때 점검을 해봐야 될 이슈 3가지 투자 전략을 짜봤고요. 이어서 오늘 핫했던 종목들도 내일 어떻게 될지 전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만나보시죠. 네, 오늘 현대제철이 강세를 보였죠. 현대제철 내일 갈지 더 갈지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고요. AP비전과 에코프로미엠에 대해서도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종목으로 현대제철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철강주 안에서 대형주 먼저 눈여겨보자라고 말씀드리고 난 이후로 꾸준히 상승을 이어주고 있죠. 여기서 더 갈 수 있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두 분의 의견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제철 내일도 갈 수 있을까요? 네, 현대제철에 대해서는 두 분 다 예스 의견을 주셨습니다. 앞서서 건설주 얘기를 할 때 뭐 중국의 인프라 투자 정책 등 포인트를 짚어주셨었는데 이 중국의 경기 부양 덕분에 뭐 철강주도 같이 좋아지는 것 같죠? 네, 맞습니다. 어제 중국 같은 경우도 이미 바우스틸에서도 철강 가격을 인상을 했었고 3월에는 이제 동국제강이나 현대제철도 이제 철강 가격을 이제 인상하기로 어느 정도 얘기가 되고 있는 만큼 그만큼 이미 이제 철강 가격에 대한 스프레드 자체가 굉장히 크게 개선되는 측면에서는 향후 좀 매출 달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 여기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이미 현대차에 대한 강판에 대한 이제 수주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1분기 시즌은 현대차가 유럽이랑 북미 쪽에
4월에 이미 그 아이오닉 6가 출시되는 분기 시점입니다. 결국에는 이런 강판에 대한 수주가 계속 나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1분기가 좀 괜찮은 흐름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결국에는 중국에 대한 뭐 주택 가격 지수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부동산 인프라 자체가 중국이 좋아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이런 현대제철뿐만 아니라 이런 철강 가격 자체가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1분기에 흘러갈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사실 뭐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리튬 가격 사업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저렇게 많이 갔었지만은 네. 현대제철은 그와 대비해서 굉장히 이제 바닥에서 조금 올라가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아직까지는 상방에 대한 어느 정도 여유가 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뭐 어제 철강주 얘기하실 때 철강 대형주 실적이 좋아질 거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뭐 중국 모멘텀이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한 번 더 강조해 주셨습니다. 우리 팀장님도 현대제철에 대해서 예스를 주셨는데, 이제 주가가 좀 꾸준히 반등을 이어갈 거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아무래도 어제 같은 경우에는 금강, 철강 같은 작은 종목군들, 그리고 시간 외에서도 작은 종목군들 위주로 좀 움직였다면, 오늘 현대제철을 봤을 때 어제 거래량 씹어먹고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앞으로 큰 종목군들도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3월 양회 전까지는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게, 아무래도 중국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 3월 양회에서 그 정확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만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철광석 같은 경우도 봤을 때 11월부터 강한 상승세 나타냈는데,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중국에 대한 기대감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관련해가지고 지금 시점에서는 부동산 정책이 우리가 생각했던 방향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면 이러한 생각을 한번 해볼 시점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제철에 대해서는 두 분 다 예스를 주셨고, 이 중국의 양회전까지는 긍정적인 분위기를 이어갈 것이다라고 코멘트를 달아주셨습니다. 현대제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주가 흐름을 잘 눈여겨보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로는 AP위성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우주항공청 개청에 대한 이야기가 한번 나왔었죠. 올해 안에 설치하는 게 목표라고 하는데요. 다른 우주항공주보다 AP위성이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이 두드러졌습니다. 계속해서 대장주로 움직일지 두 분의 의견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AP위성은 갈렸습니다. 과장님이 노를 주셨는데, 아무래도 이 주가 위치적인 부분이 조금 단기간에 많이 오른 부분이 있다라는, 부담스럽다는 관점이실까요? 네, 주가적인 측면에서 이제 노라고 말씀을 드렸고, 뭐 결국에는 우주항공 자체는 향후 장기 성장성에 대한 만큼은 어느 정도 기대가 좀 클 수밖에 없다는 측면이고, 뭐 추후에 전반적인 2040년까지 관련된 위성 제작 프로젝트가 있는 만큼 뭐 사실 원전이랑 좀 다른 거죠. 원전은 네. 수주를 받아야 나중에 밸류가 땡겨질 수 있는 거지만은 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2040년까지 뭐 92개 프로젝트가 있다. 그러면 그 정도에 대한 매출을 땡겨서 주가에 반영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뭐 긍정적일 수 있겠지만은, 이제 지금 주가적인 측면 사실 여기서 따라잡기라는 건 사실 좀 제가 볼 때는 쉽지 않다는 측면에서 좀 노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실 뭐 AP위성 같은 경우도 이제 한두 달 전부터 계속 꾸준하게 시장에서 얘기가 나왔던 만큼, 뭐 굳이 지금 위성 관련된 단말기에 대한 이미 대량 생산 부분도 실적에도 계속 반영되고 있다는 측면이고, 그런 측면에서는 뭐 실적도 괜찮고, 아니면 추후에 관련된 중장기 프로젝트가 있는 만큼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지만은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조금은 조심스럽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주항공 관련해서는 앞으로 일정들이 좀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바로 다음 달에는 뭐 테슬라 인베스터 데이부터 시작해서 스타쉽 비행, 뭐 누리호 발사 등등 이슈가 많이 남아 있는데, 팀장님은 AP위성에 대해서 예스를 주셨는데, 지금 여기서도 더 갈 자리가 남아 있다는 관점이실까요? 네, 저는 아직 지금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차트적인 부분을 봤을 때 주가가 강한 상승세를 나온 이후에 무너지지 않고 계속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평선이 굉장히 정배를 그리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이격도 좀 줄여가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게, 3월 달에 앞서서 설명했다시피 테슬라의 날이 있습니다. 테슬라에서 관련 이벤트가 나오고 있는데, 작년에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 네. 스페이스 X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거기다가 스페이스 X가 지구 첫 궤도 비행을 시행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대하고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민간 시장이 계속 참여를 하게 되면서 시장은 계속 확대가 되는 국면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의 규모에 대한 성장성이 확실하게 낮춰주고 있고요. 거기다가 국가 같은 경우에도 정책을 잘 받쳐주게 되면서 산업의 성장 속도도 빨라지게 될 것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과장님은 지금 주가 위치는 조금 부담스럽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자제하자라는 의견이시고, 팀장님은 이벤트가 많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다양한 의견 드려봤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마지막 종목으로는 에코프로비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에코프로가 정말 천장을 모르고 끝없이 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뭐 고점이겠지 하면 더 가고 더 가서 눈길이 자꾸 가는데요. 내일도 갈 수 있을까요? 의견 받아봤습니다. 네, 에코프로비엠도 갈렸어요. 오늘 뭐 2차 전지가 다 강세도 아니고 미국장도 휴장이어서 테슬라 영향을 받은 것도 아닐 텐데 이렇게 정말 무섭게 가서 내일도 상승할까 궁금했는데 예스를 주셨어요. 제가 원고를 줄 때 네. OX를 표시를 안 한 것 같아가지고 네. 네,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 뭐 추가적인 상승세는 나올 수 있지만 보유자의 관점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노 의견이시죠? 네. 예. 네, 보유자의 관점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2차 전지 관련해서 강한 상승세를 나왔던 이유가 그중에서 특히 에코프로비엠이 올랐던 이유가 아무래도 셀 같은 경우에는 내재화 이슈가 있기도 하고요. 관련해가지고 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는데 셀 모듈이 내재화가 된다면 아무래도 셀보다는 소재 쪽으로 좀 더 비중이 높아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재 같은 경우로 봤을 때 양극재가 4대 소재 중에서는 가장 큰 비율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 프리미엄을 받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현 시점에서 에코프로비엠 좀 과열 구간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프리미엄은 지금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 테슬라 같은 경우가 2,200달러 버티고 있고 그 기조가 유지가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가 있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로 봤을 때 아직까지 시장 대비했을 때 견주하게 버티고 있고 이번 주에 중요한 일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금통이라든지 FOMC 회의록이 남아있는데 긍정적인 이슈가 나오게 된다면 굉장히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가 있겠지만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보수적으로 나오고 있고 연준 위원 같은 경우에도 매파적인 발언 계속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 조금 보수적으로 입장을 취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전에 2,400선 밑으로 떨어졌을 때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수 하락과 함께 같이 빠졌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에코프로 종목군보다는 강한 상승세를 나왔던 종목보다는 수직 계열화가 나왔던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아니면 소재단에서 아직까지 덜 오른 LNF 쪽에서 좀 관심 가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프로비엠은 역시나 차익 매물을 유의하셔야 하고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포스코 케미칼이나 LNF를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과장님도 사실 제가 에코프로비엠 여쭤볼 때 그럼 뭐 다른 종목 뭐 볼 게 있냐라고 여쭤봤을 때 과장님도 LNF를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LNF도 오늘 좀 덩달아 좀 급등했던 부분이 급등을 있는데 했죠. 예. 사실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부분 12월 달부터 대부분의 시장에 대한 뭐 경기 침체 이슈도 얘기는 했었지만은 하지만 좀 데이터는 생각보다 잘 나왔었던 것 같고 사실 뭐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뭐 어느 정도 공매도 비중도 많이 줄어드는 상태에서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숏커버링 좀 물량도 없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제가 이게 아까 앵커님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2차 전지에 대한 게임 체인저 같은 경우는 도요타가 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4월에 새롭게 취임하게 될 사토 CEO 같은 경우도 이번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사실 도요타 자동차 중에서 전기차 순위 안에 20위 안에 들어가는 차가 한 대도 없습니다. 결국에는 그동안 수소나 하이브리드 쪽에 치중했던 부분을 이번에는 전기차 이제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좀 빠르게 좀 나올 수 있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작년 12월쯤에 이런 얘기가 잠깐 나왔던 게 LG 에너지 솔루션과의 협력 얘기가 서서히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도요타 입장에서는 다른 그동안 내재 관련 내연 기관차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가장 캐파가 많은 부분을 좀 차지하고 있는 만큼 만약에 전기차로 돌아서게 됐을 때 굉장히 많은 이제 소재단을 필요로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사실 파나소닉이나 CATL을 좀 택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게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아니면은 이런 삼성 SDI나 이와 관련된 국내 배터리 셀에 대한 좀 부분도 이런 새로운 수주 소식이 새로운 부분이 좀 바뀔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뭐 LNF나 이런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2025년, 26년에 생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밸류를 좀 어느 정도 받은 상태에서 좀 더 오버밸류된 상태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LNF는 두 분 다 눈여겨봐도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2차 전지의 게임 체인저는 도요타가 될 것이다 라고까지 코멘트 덧붙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두 분의 고수분들과 함께 시장의 핫한 이슈 파헤쳐봤고요. 지금까지 함께 하신 분은 하이투자증권의 이화진 과장님 그리고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님 수고해 주셨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